자, 곤깨는, 자, 일단 이제 여기 괴사를 보면, 곤, 원형리, 빈마지정, 군자, 유유왕. 지금 괴사가 길어요. 이 괴사가 아마 가장 긴 게 거예요, 얘가. 할 말이 많은가 봐. 요 밑에, 여기 지금 계속 괴사예요. 선미, 후둑, 주리, 서남, 득봉, 동북, 상봉, 안정길.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이제 여기는 요거 곤자고 이것도 일상어는 아니죠. 고는 이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는 이제 용어는 아니에요.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원형 리 그리고 건께는 정이었는데 공께는 앞에 빈마가 붙어서 빈마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기 보면 고는 원형 리 정하고 똑같이 크고 형통하며 이롭고 근데 이제 이 정은 앞말 여기 빈마가 이 빈이 여기 이제 암컷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빈마는 암말. 그 느낌에 일단 여기 지금 음이 많잖아, 그죠? 공개는 음이 6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뭐지? 어, 여성성을 여기다 지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말이라 그랬고 그래서 보면은 공개는 건개의 짝이 되는 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괴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개가 이제 둘씩 약간 뭐 괴를 뒤집거나 음양을 바꾸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씩 괴가 이제 짝지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의미가 이렇게 막 바로바로 이렇게 상대가 되는 짝이 되는 괴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곤괴는 건괴의 짝이 된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거는 순양으로만 되어 있고 고는 순음으로만 되어 있어서 뭔가 이제 그 짝이 되는 어떤 순수한 성질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 말이 이제 왜 중요한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사덕은 같으나 그러니까 원형 리정이 사덕인데 이 사덕은 같은데 정의 몸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곤괴도 원해.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막 그 존재들의 어떤 자율성을 주는 어떤 근원적인 뭔데 뭐고 그다음에 형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능력에 기초해서 이제 타자들과 막 교류하고 접촉하고 이러면서 막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한 거는 남에게로 가서 이게 이제 소통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형통한 거고 그다음에 리는 뭐라 그랬냐면 리는 약간 직분 같은 거다 그라 그래 사회적 직분 또는 뭐 자연적 직분이기도 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들을 이제 완수해서 그럼 뭔가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실나무들이 마치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어떤 결실을 맺는 것. 그래서 이제 이로운 것.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정에서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 정과 곤의 정은 다르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올고듬이라 그랬고 이거는 뭔가 이제 이제 구불구불하지 않게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뭐 내재적 속성 같은 게 있으면 이게 그대로 발현되는 이런 게 이제 정인데 그런데 건계의 그 정은 강고함, 강고한 고듬이고 그죠? 그다음에 공계는 유순한 고듬이다 해서 건과 고운의 속성의 차이가 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 약간 그러니까는 뭐지 원형 리는 약간 사회적인 성질이라면 이제 그 정은 훨씬 개체적인 수준에서 개인 개체적인 수준에서 이 속성들이 이제 발현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속에서는 그게 그 옳고 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고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막 구불구불하고 막 왜곡되고 그 다시 말하면 별로 이제 그 좋은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함이 이제 좀 들어 있어요 여기에 올곧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그 가치론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개체적이고 이런 것이 지금 정에 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이나 고는 다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사물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데, 거는 좀 그 강고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는 여기에서는 유순함이라 그랬죠. 유순. 그러니까 그 거는 센 언니면 뭐지? 고는 되게 뭐지? 여리여리한 언니고,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래 원형, 리, 정은 다 똑같은데, 사덕은 건과 곤이 사실은 그게 가치론적으로 위계적으로 무슨 그 위계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건이든 곤이든 혼자서는 뭐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같이 있어야지만 되는 애들이다. 이게 짝괴의 설명이에요. 양도 하나만 갖고 뭐가 안 돼. 뭐가 같이 있어야 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체 수준으로 딱 내려가면, 원래 예를 들어 만물이 모두 평등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만물이 물고기하고 이제 소 한테로 가면, 물고기와 소는 개체성이 속성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속성이 차이가 좀 드러난다 이런 건데, 그 구체적 속성이 다를 때는 그 강하고 강함과 뭐지 양과 양과 음을 약간 이제 둘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하고 음의 차이를 확 부각을 시켜갖고, 양이 남자면 음이 여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어 보완적인 것들을 거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거는 강고함이고요. 고는 이제 유순함이다. 유순함은 유가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순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둘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이미지화를 해보면, 강고는 원래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양이라고 말을 할 때, 강양 또 이제 유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양은 강양인데, 그 강이 원래는 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다는 뜻도 있긴 한데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금속처럼 아주 단단한 거야. 그런데 이제 유순함은 이게 말랑말랑한 두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성의 차이를 확 대비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강고하다는 거는 약간 고집스러운 거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여튼 이제 고집스러운 거고, 유순함은 좀 말랑말랑하고, 이제 막 팔랑귀 같은 애들이야. 유순한 성질들은 훨씬 더 이제 변덕을 잘 부릴 수가 있고, 뭐 약간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뭐 그 사물로 내려가 보면, 근데 이 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이라는 과일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얘가 감이야, 얘는 사과가 아니야 라고 형체를 잡아주는 애가 그 껍질이잖아. 그죠? 누가 보면 그 껍질이 단단하게 얘가 감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어떤 단단함이 있어요. 언제나 봐도 얘는 감이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언제 봐도 감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런 게 이제 강고함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저기 그 속내용물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지, 유순함에 속하는 거죠. 말랑함이야. 그런데 얘네가 같이 있어야 하나의 그 감이 되는 거죠. 약간 요런 이미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개념들을 가급적이면 막 형이상학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약간 구체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잡아가 주는 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뭐지, 이 주역을 잘 공부하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유가들도 요거를 약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보이는 말들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막 철학적일 것 같고 형이상학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그 얘기예요. 감이 껍질이 있고 속 내용이 있는 건 둘인데, 그렇지만 얘네는 합쳐서 다 감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앞말은 유순하여 굳건히, 이 굳건히가 이제 건강하다 할 때 그 건자예요. 굳건하게 달린다. 이제 굳건하게 간다. 굳건하게 가기 때문에 상을 취하기를 앞말의 고둠이라 하였다. 자, 요 말은 지금 이 굳건히가 좀 문제가 되죠. 굳건히. 그러면 강건하게.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강건함은 원래
건깨의 그러니까 대표 속성인데 공깨도 강건하다 그래도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요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정의천과 그 뒤에 주희까지 보면 어록들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 이전 시대는 그런 어록이라는 건 잘 없어. 그러니까는 뭐 공자님 말씀도 논어 한 권 달랑 있는 건데 이때는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록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 뭐지 우리 그 강의 노트지, 강의 노트.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누구지 그 주희 같은 경우에는 근사록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어요. 제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지. 이런 게 유행인데 이 당시 이제 막 인쇄술이 엄청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종이도 발달하고 그래서 어록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어록 중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막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는 공깨인데 얘도 왜 강건한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정의천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굳세지 않은데 강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이 짝이 될 수 있느냐. 하늘이 강건하면 짝인 땅도 강건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깨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는데 공깨가 멈추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그 움직임이 강고하지만 그렇다고 이 곤깨의 유순한 성질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약간의 우리가 구별을 해본다면 건깨의 강건함은 건 자체의 내재적 속성이고 이것이 작용할 때도 이제 그대로 강건함으로 나온다면 공깨는 속성은 유순함인데 얘가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건강하게 쉬지 않고 작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정리천이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 말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공깨는 유순한데 유순한 속성이긴 하지만 건과 함께 얘네가 그 멈추지 않고 강고하게 작용된다. 라고 하는 이 성질 있잖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강건하게 앞말이 뚜벅뚜벅뚜벅뚜벅 쉬지 않고 걸어간 이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 이 유순함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수동적인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써놨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을 따른다. 그럼 이건 누군가를 따라간다. 아주 극한에는 복종한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그런 거 아니어도 남을 따라간다. 남을 따른다. 그러면은 주체성이 부족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따른다고 하는 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마치 주도성의 반대편에 따름이 있다. 이제 사실 이렇게 짝을 지었는데 이 짝은 뭐 괜찮은데 주도성은 능동적이고 따르는 건 수동적이야. 이런 식으로 짝을 짓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따르는데도 힘이 들어가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자는 행동이 유순하고 이롭고 또 고드니 이거는 뭐 저거죠. 근데 군자 자체가 행동이 그래. 그러니까 고뇌 덕에 부합한다. 이 얘기는 군자는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자는 뭐 이제 성인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지식인들인데 이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따르는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그 따르는 덕은 굉장히 능동적인 어떤 활동이다. 이걸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도 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선미 후둑 주리 선미 이건 이제 동사로 해석을 했어요. 앞에 있으면 앞장서면 혼미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아득아득해지는 거지. 뒤에 하면 득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건 뭔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한다. 이로움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일단은 선과 후의 얘기는 음과 양으로 보면 이제 양이 주도하고 음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말을 많이 써요. "선창하기를 기다려 화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음은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앞에 가. 그러면은 뭔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안 맞으니까 이제 혼미해. 어지러워. 그래서 뒤따라야 상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도, 늘 있는 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이제 이로움을 주관한다라는 말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공께에서 주관한다. 아까 이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일을 공께의 따르는 덕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은 공께에서 주관한다는 것으로 낳고 키우는 거. 화육한다는 말을 또 육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은 모두 땅의 수고로움이다.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땅은, 그러니까 땅의 수고로움인데, 이거 이제 곤깨는, 그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고로움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건이 뭔가를 이렇게 좀 주도하고 이럴 때 주도만 해갖고는 안 돼. 막 계획을 막 짜.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거를 그 구체적인 그 활동들을 채우고 이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면 뭔가 주도하는 거는 건이고 근데 건만 있어갖고 안 되는 건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일을 하나하나 해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고운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죠? 신하의 직분이다. 어. 그러니까 건, 고운을 둘을 만약에 짝으로 가지고 딱 보면 건은 리더고 고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뭐라 그러지? 실무자? 뭐 보좌관? 뭐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정의처는 그래서 공께는 신하의 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신하는 정의천의 신하 개념은 왕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다. 정의천에게는 신하의 개념이 그러니까 정의천이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들의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만 주체성이 있는 게 아니고 따르는 신하야말로 진짜 수고로운 주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남 득붕, 동북 상붕, 안정길지 여긴 또 이제 또 그 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서남은 음의 방향이고 동남은 양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이거는 요 시대에 그 송나라 때에도 이렇게 봤고 이전에도 그렇게 봤는데 이건 이제 오행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건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서남 쪽으로 가면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남 쪽으로 가면 벗을 얻어. 이때 벗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음이니까 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북 쪽으로 가면 벗을 잃어. 그러면은 음을 잃으니까 그 얘기는 양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내가 양을 얻으면 안정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곤깨는 이제 음을 얻는 것보다는 음을 잃는 것이 이제 그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정,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올고들 수 있어서 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양과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데 이거를 득붕과 상붕이라는 걸로 서로 상반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상반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강조한 것은 실제로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협력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짝되는 개념이다. 이런 것이 결국은 짝이 없으면 얘네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군주와 신하라면 뭐가 되죠?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께는 그냥 신하도 아니고 명령에 복종하는 신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군주와 당당하게 협치하는 신학 이런 개념을 지금 갖고 오고 있다.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평가절하된 가치다. 근데 뭔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사실은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그 주희는 끊어읽기가 좀 달라요. 여기 빈마지전까지는 괜찮은데 요 군자 유유왕을 주희는 요 뒤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군자가 갈 바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제 군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선미후득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군자 유유왕을 정의천 따로 띄웠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냥 군자라면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곤의 덕에 잘 맞는다. 곤도 따르는 덕이고 군자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자에게 잘 맞는다. 그래서 이 곤괴 자체를 신하의 괴, 군자의 괴, 따르는 괴 이렇기 때문에 신하의 괴로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오요 같은 데 가면 군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 중에서 모든 괴 중에서 오효를 군주로 안 보는 괴는 아마 거의 곤괴가 유일할 거예요. 다 군주로 보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안 볼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아예 그냥 신하야 이렇게 보는 거는 여기가 유일해요. 아주 독특한 해석을 좀 정희천이 펼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6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초6은 리상. 리는 밟을 리자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할 때 리자예요. 이력이 뭐지? 자기의 역사를 밟는 게 이력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리상자. 그래서 이 서리를 밟으면 단단하다, 견고한, 얼음이 이른다. 초육은 주역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음요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음요를 육이라 부르는데, 음이 성대한 거고, 팔은 양이 생긴 것이어서 순수하게 음이 성대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음요는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6으로 보겠다. 순수한 음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 지금 처음 아래에서 제일 첫 번째 음이니까 생겨나서 지극히 미약하지만 성경에는 음이 처음 생겨날 때 그 음이 차츰 자라날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인의 처음에는 매우 미약하더라도, 자, 여기에 핵심은 뭐죠? 계속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초유니까 힘이 미약하지 뭐 이렇게 그냥 단단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초유에서 사실은 정의천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왜 경계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 뭐든지 경계하면 좋지 이런가요? 아까 누가 그랬지? 느티나무 쌤이 그랬나요? 항상 경계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계한다는 게 진짜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의천의 설명은 뭐냐면요. 이 미약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천은. 그리고 이제 주의도 그렇고 그 당시 신유가들이 그런 걸 공유하고 있어. 미약한 거를 기미라 그래서, 이 기미가 그 미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희미하게 있어. 그래서 제 강의 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치이고 은미한 것이 미약한 것. 숨어있는 미약하니까 숨어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치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은 상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어디 갔어? 이 역전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신유양 이야기를 할 때 꼭 이게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드러남과 은미함이 간격이 없다. 이것도 빠지면 안 돼. 현미무간. 그래갖고. 이게 아까 제가 건괴 이야기할 때 초요하고 이요를 같이 부르는 게 좋다라든가, 제가 항상 잠재성은 이건 다 현행적이다. 현실에 있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있다. 현재, 드러나서 있다. 이 차이지,
이제 잠재적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는데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지금 드러났는데 미약하게 드러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눈에 띄게 드러난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약한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요거 요게 단자예요. 실마리 단자. 그 단서가 심하게 요 미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미약할 때 미자거든요. 심하게 미약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서가 미약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오늘 이 단서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탐정이잖아, 그죠? 추리물들. 근데 특히 옛날에 왜 그 지금 추리는 뭐지 CSI가 뭐지 과학수사대가 막 뭐를 하지. 그때도 이 단서가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옛날 그 처음 추리 소설 유행하던 19세기인가? 그때 보면 막 이거 돋보기 가지고 가서 막 확대해서 보고 이러잖아. 지금 너무 미약하니까 얘를 크게 확대해서 봐야 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단서예요. 단서는 다 미약한 거죠. 그래서 이 그 미약한 것이 단서인데 또 이제 그 기미는 뭐 조짐이라고도 그러고 뭐 징조라고도 그러고 어떤 징조가 보여 이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그 범행이 있으면 그 흔적 속에 흔적은 대단히 미약한데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실마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되게 미약하지만 그 속에 많은 게 다 들어있어. 이런 뜻인 거죠. 그래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이제 그 탐정이 그 단서를 가지고 막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조사하는 관점은 시간대는 다 과거로 가죠. 나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저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뭔 일이 일어났지라고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시간이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막 추리를 할 때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지금 막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의 사유가 시간을 넘나들고 있을 때가 보통 추리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유효 해석도 그래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을 봤어. 근데 그 시간에 훅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얼음이 언 때로 가버린 거죠. 이게 경계한다는 의미예요. 시간을 휙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 또 이제 그 나중 시간, 얼음이 얼었던 그 시간을 지금 훅 갖고 와가지고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야. 경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그냥 단순히 몸을 사린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을 막 넘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그 뭐지 타임슬립 하는 이 사람들 시간 여행자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경계하고 그 다음에 기미를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의 점도 그렇고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간 여행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약간 이런 감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리를 밟았는데 얼음이 이른다니까. 이른다는 이제 얼음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어는 그 시간대를 훅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지금 소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인. 그래서 이 육아들은 소인을 되게 막 안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한번 봐보면 이 이제 정의천이나 하여튼 이런 구체적으로 볼 때 음양은 짜게 될 때 구체적 현장 속에서는 누군가는 남자고 누군가는 여자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양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군자가 있으면 소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은 소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측면이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걸 같이 섞으면 안 돼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얘네가 존립할 때 서로 상대가 있어야지만 존립이 가능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 측면이에요. 그런데 얘는 소인이고 얘는 군자야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측면인 거죠. 그리고 약간 가치론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유는 거의 가치가 들어 있잖아요. 뭐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그럼에도 얘네가 짝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소인은 군자가 있어야 되고요. 군자는 소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인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배척하는 소인노는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딱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지?' 라고 가는 게 이제 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인이 소인론이야, 소인론.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죠, 육아들이. 근데 우린 다 지금 소인이니까. 성인을 지향하는 공부한 사람들도 성인이 아니니까 성인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우린 그냥 소인들이에요. 군자도 아니야. 이 당시 군자들은 어쨌든 약간 좀 고난이 있는 관리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군자, 이 당시에 군자라고 말하기는 이제 무직이니까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소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인들의 세상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고의 소인도 이제 역할이 있는 거고, 소인이 있으니까 분자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차이는 윤리적 책임감으로 가면 이게 특화가 돼버려요. 어디에서 소인이 문제가 되냐면 윤리적 책임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감이 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소인이면 진짜 문제가 되죠. 제가 소인인 건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제가 그래봤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뭐 로이, 뭐, 우리 제 남편, 뭐 이런 사람 정도지. 뭐 그래봤자 어쩌겠어. 뭐 쫓아내겠어.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가 소인이어도 사실 피해가 크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 소인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 소인은 사실은 윤리적 책임감에서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갖고 이 소인론이 경계하는 건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막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그래도 하면 좋지. 또 이제 이 신유학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양하고 이래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엄청나게 막 선한 행위를 하고 이러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조금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소인이기 때문에 소인의 역할, 소인은 소인답게 굴어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그 시대가 사대부는 누구냐 하면 선비들. 그러니까 그 과거 시험을 보고 관료가 되는 공부하는 선비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대부들이었어요. 선비 사자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정희창 같은 사대부들은 공적 책임감이 엄청 컸다 그랬잖아요. 새 시대를 만들어야 돼. 새로 이 체계를 짜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이런 이 사명감이 불타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사명감은 잘 없죠. 지금의 지식인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때는 옛날에 민주화 운동 시절. 뭐 이럴 때 지식인들은 진짜 공적 사명감이 엄청 불탔죠. 시대 독재를 끝내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거를 지금은 관직이 아니지만 내가 시험을 봐. 근데 그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을 누구나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얘가 소인이어도 괜찮은데 당장 내일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에게 소인의 품성을 갖고 관리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관리가 되려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은 소인의 품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소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인문학 공부운동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는 소인이어도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만약 나이로 보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소인이 안 되는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젊잖아.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죠? 지금 그 누구지? 박진영. 박진영 갑자기 저기 공직자 됐잖아. 그죠? 박진영이 기획사 대표일 때도 상당히 많은 자신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거기에서 공직자가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소인이면 안 돼.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가문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 품성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태자나 이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뭐예요? 품성을 기르는 공부였던 거죠. 그냥 뭐 사서상경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암송이나 이런 걸 통하고 선생님들과의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또는 어떤 관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 사람들이 아예 몸으로 품성으로 이제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 공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 책임감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감 권력을 가지거나 경제력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경제력이 권력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감이 윤리적 책임감은 좀 특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가 있어야지. 특히나 지금은 경제력 권력은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그 저장치가 좀 있는데 경제력 쪽에서는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누가 자기 그 뭐지 갑질했다더라 이런 기사 한 줄 나오면 우르르 와 하는 거 말고는 뭐 그러면 뭐해?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 장치가 없는 건 진짜 문제인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상 겸빙지에 뭐 길, 무구 이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을 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사는 길, 흉, 무구 또 나중에 보면 뭐 아까 우리 그 저기 뭐지 건괴에서 학령 유회 나왔죠. 회.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점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의처는 뭐냐면 리상 경빙지 요 말 자체에 이미 말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리상 경빙지는 길흉으로 보면 뭐죠? 지금은 미약한 얼음 저기 설인데 앞으로 얼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지? 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로 한번 가볼게요. 6.25는 이제 6.25 해석은 특히나 이제 그 뭐지?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6.25는 직방대, 직하고 방하고 대해서 불습, 습은 학습하되 습자니까 익히다. 그러니까 익히지 않아도 무분리, 분리하지 않다. 분리함이 없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분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익히지 않아도 억지로 익히지 않아도 6.25는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무분리야. 분리하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방되니까. 그러면 왜 직방대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자, 정의천의 해석을 보면요. 6.25를 일단 공개의 주효라 그래요. 주제효. 정의천은 주제효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 괴 전체에서 항상 이제 5효가 군주효이긴 하지만 이 효의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효가 하나씩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는 6.25라는 거죠. 왜? 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랫괴에 있기 때문에. 왜? 공ቄ는 신하계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공ቄ를 보면 중정하고 자 중정하다는 것은 제가 중 이야기 했었죠. 상계가 있고 합계가 있으면 각각의 그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얘가 중이에요. 그러니까 합계면 어디지? 합계면은 네, 이렇게 있으면 상계 합계는 이런 거죠. 8개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가 합계 아래서부터 읽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합계 위에가 상계 이런데 각각에 보면 여기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이에요. 가운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은 중용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중도의 덕이다라고도 하고. 중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운데다. 그냥 가운데가 아니고 뭐죠? 적중이에요. 뭔가에 딱딱딱딱 들어맞는 게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를 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어,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또 뭐지, 울어야 할 땐 잘 울고, 그렇잖아. 막 그, 어디지? 그 상당한 집에 갔는데, 막,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 어머, 반가워! 막 이러는 거는, 그거는 적중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중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딱 상황에 맞게, 딱딱 맞게 행동하는, 이게 이제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이 효로 보면 이 가운데 자리들이 그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이고 정은 뭐냐면 여기가 그냥 얘기했었죠. 정위 자리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로 볼 때 이제 홀수는 음이에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의 자리에 양이 오는 게 바른 자리에 바른 자리에 온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공개는 음이니까 짝수에 오는 것들이 다 이제 중정이 이제 바른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효는 바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정은 정위 바른 자리다는 뜻이에요. 바른 자리에 왔다. 누가? 이효라는 애가 정위 바른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음인데 음의 자리에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중이어도 오효는 어떻게 돼요? 오효는 양의 자리잖아요. 양인데 음이 왔어. 그럼 바른 자리가 아니지. 부정이야. 그러니까 중이 제일 좋은데 오효보단 이효가 조금 더 좋고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신화도 나타내고 그래서 이효가 고뇌의 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요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직방대 세 글자로 그 덕의 작용을 나타냈다, 형용했다. 그러니까 직방대가 덕의 어떤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은 곧다. 방은 방정하다. 방정한 건 뭐죠? 옛날에 왜 그 뭐지 개근상인가? 모범상 같은 거 사면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이러잖아. 그 방정이에요. 그 다음에 크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6.25 자체가 이제 곱고 방정하고 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애써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괜찮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인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에 합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해석할 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말은 이효가 중정해서 땅의 이 뭐지 곤깨의 주효이다. 이 설명인 거예요. 그럼 그 중정한 그러면 그 성질이 직방대야. 그런데 여기서 정의천이 직방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대부분의 지금 이 해석이 직방대 해석으로 가요. 근데 정의천은 직방대가 뭔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말들을 지금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직방대를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느낌은 뭔가 이렇게 딱딱 규격에 맞고, 그죠?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이나 방이나 이게 뜻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이제 정의천이 아마 어, 고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갑자기 맹자를 갖고 오죠. 맹자에서 제가 여기 있는데 이제 맹자에서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지대, 지극히 강건하고 곱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가 있고 여기 직방대에 대가 있죠. 강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방이죠. 그 다음에 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장이 있는 맹자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공계에서는 방정함으로 강건함을 바꿨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인데 여기 공계에서는 지금 방으로 바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이 누구 거야? 공계 거거든. 정의천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를 말할 때는 이 기는 뭐냐면 요 문장이 뭐냐면 이게 호연직이라는 걸 설명할 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연지기, 호연한, 화려한, 확 트인 기 이게 호연직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사람은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를 호연지기를 말할 때는 아까 여기서 보면 대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죠? 그게 이거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요거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를 이제 여기 제일 앞에 썼는데 왜냐면 그 막 크고 넓고 이렇게 화려관통하고 이런 건 기의 본성이잖아. 기라고 하는 거는 막 어디든 갈 수 있고 확 퍼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라고 봤기 때문에 기의 이제 본 속성이다. 그래서 대가 앞에 왔다라는 이야기고
공계에서는 직방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즉, 대가 뒤로 가고 직방이 앞에 갔죠. 그 얘기는 직방하면 그 효과로 대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맹자에서는 대하고 강하면 그 효과로 직해져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맹자하고 이제 좀 맹자도 하고 구성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직방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맹자를 갖고 와서 직방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그게 맹자의 설명을 굳이 갖고 왔으니까 맹자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처음에 인용 부분 있잖아요. 그게 호연지기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호연지기가 막 호연지기, 근데 호연지기 얘기하기 전에 뭐라냐. 호연지기가 뭡니까? 하고 제자가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말로 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러면서 이제 막 지대하고 지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유천도 즉방대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러면서 이제 맹자를 갖고 온 거야. 맹자를 예시로 들은 거죠. 그런데 애초에 호연지기가 뭔가요를 물었던 제자는 호연지기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는 뭐였냐면 부동심이 궁금했던 거야. 시작은 부동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방도 사실은 부동심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 부동심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부동심을 또 이제 정리천 이런 사람들은 불교의 부동심 같은 거로 보면 안 된다고 또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심은 외부와 딱 부딪혔어. 외부는 늘 유혹자들이야. 막 유혹해. 막 색으로 유혹하고. 그죠? 막 미색,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하고, 술이 유혹하고, 이런 유혹자들이야. 이런 유혹자들이 있을 때, 그 유혹하는 건 옆에 가서도 마음이 걔네한테 끌리지 않는 게 부동심이거든요. 자, 지금 말한 중정의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직방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직방대는, 특히 직방은 마음으로 치면 부동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은 누구나 중정할 수 있거든요. 갖고 태어났어. 배우지 않아도 중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또 옆에서 유혹하는 애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애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중정이 되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중정을 그대로 다 실현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지금 유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그죠? 따르는 도이긴 한데, 이게 막 그 유혹에 막 넘어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어떤 중정하면, 옆에 막 끌려서 따라다니는, 이런 식의 것은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원래 이치, 또는 이제 부동심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요거 제가 굉장히 어려워했던 해석인데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자, 630호. 함은 포함하다. 장은 아름다움. 근데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품위? 그냥 내면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외부도 이렇게 단아하고 약간 품이 있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정할 수 있다. 이제 6.3효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6.3효는 함장해서 가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혹중왕사. 혹시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왕사는 이제 뭔가 관리가 되는 거죠. 관리가 돼가지고 이제
신하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무성유종, 어, 그러니까 성은 이제 뭔가, 뭐지, 이름을 날리는 거. 그래서 어떤 성취가 알려지는 것. 이런 것이 성이고, 이름은 근데 그 성취함,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런 거예요. 유종, 끝맺음은 있다. 그러니까 유종의 미는 있다. 그 이제 옛 사람들은 이 유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종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에요. 관리들은 그랬단 말이죠.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종이 안 되면 죽음에 거의 가까운 거여서 유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침은 이제 어떤 옛날에 수명을 다 누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마침이었거든요. 근데 비명 행사하면 이거는 진짜 무종이지, 무종. 끝맺음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된 끝맺음이. 그러니까 혹시 이제 관리가 돼갖고 신하의 일을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해도 그거를 자기 걸로 하지 않고 왕의 걸로 하면 그러면은 이제 끝맺음이 잘 된 거다.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으로 포함하는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거 비슷한 게 저기도 있었죠. 어디지? 건깨 사묘도 그랬잖아. 그죠? 거기에도 사묘 자리가 이게 관리는 관리인데 중간 관리야. 그러니까 앞뒤로 되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갖고 있어야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안에 그게 쭉 꽉 차 있는 사람이야. 밖으로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 T형이야, 뭐야? 이게 무슨 형이지? 저걸로 볼 때? 어? 하여튼 그런 성품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육사면은 이 사람은 또는 요때는 이런 효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뭐 조심한다면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자리를 얻어서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공로가 있더라도 그거를 윗사람의 공로로 돌려야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사효는 건깨 사유 같은 경우에는 막 위로 올라갈 수 있었잖아. 그죠? 흑약재현. 그래가지고, 연못에서 뛰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양이니까 막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또는 학계에서 지금 상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 자체가 오르는 기운이 좀 있어요. 올라가는 기운. 그런데 이제 건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그 기운을 잘 써서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라 그랬는데, 육사효는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사효는 사묘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위에 막히기가, 들리나요? 이게 막히기가 쉬워. 왜냐하면 사유 자리가 오요하고 붙어 있는데, 그죠? 근데 오요가 신하야, 군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하들하고는 경쟁 관계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군주하고는 또 좀 다른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잘못되기 전에 근데 얘는 또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애니까 사묘하고 다르게 함장 가정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그냥 묶어야 돼. 의식적으로 묶어놔야 돼. 관랑, 자루. 이 자루는 이제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속에 꼭꼭 묶어 놓으라는 거지. 뭐를? 자기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욕망이나 이런 거 꼭꼭 묶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무구하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무고한 대신에 무예. 자기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명예에도 얻지는 못할 거다. 그래도 그게 낫다. 이해되시죠? 사유가 그러니까 사묘보다 좀 더 좀 막막하죠.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음, 지금 본의에서는 보면 중첩된 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육사니까 음이면서 음의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본의에서는 이런 식의
음의 자리, 음의 자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이 뭐지? 그 상계 합계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아랫자리 윗자리 이런 정도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음의 자리에 왔냐 그냥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또 유고입니다. 유고가 보시면은 꽤 길어요. 그래서 아주 그 뭐지 정희천이 애정하는 효인 걸 알 수가 있죠. 할 말이 많은 효야. 자 여기는요 황색 치마라 그랬어요. 이 황색 치마는 황색은 중앙을 나타내는 빛깔이다. 그러니까 황색은 오효를 나타내요. 중앙의 오효. 그러니까 군주의 자리다. 존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건 군주의 자리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치마는 아래에 입는 옷이에요. 이건 군주의 옷이 아니라는 거야. 신하의 옷이지. 아래니까. 그래서 이 황상이 의미하는 것은 중앙의 자리, 즉 군주의 자리를 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다.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군주는 아니고 신하이다. 그러니까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하의 직분을 다하기 때문에 원길, 크게 길하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음, 중도를 지키면서 아래에 있으면 크게 길하다는 것은 분수를 지켜라. 신하의 직분을 지켜라. 신하의 분수. 그 신하의 분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군주가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실권이 있어. 그럼 내가 자리를 아예 그냥 군주 자리로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그 뭐지 신하의 직분을 지키라고 하는 거 이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길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제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갔어? 후예, 왕망 이런 사람들이 신한데 이 그 신하의 신분이었는데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이에요.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야. 그 이제 왕망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 때인데 한나라 신한데 한나라가 전환 후환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간에 왕망이 만든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신나라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왕망의 후손한테까지 안 갔어.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기가 어려워. 왕조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세습을 해야 왕조가 되는 건데 지 혼자 왕이었다가 끝났어. 그러니까 왕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신하였다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황상이 아닌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예로 들었던 게 여화씨, 무씨는 측천무를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측천무가 실권을 가졌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자기가 황제로 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 올랐던 거야, 자기가. 여아 씨는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라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황제가 됐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음은 신하거나 여자인데 신하가 된 얘하고 여자가 된 얘를 들고서 신하가 된 얘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자가 신하가 된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이제 가부장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가 재밌는데 왕조의 흥패는 떳떳한 이치이고 음으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병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탕왕하고 무왕은 있는데 이 사람이 협계에서는 탕왕의 일이 어떠하고 무왕의 일이 어떠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거론만 했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라고 했더니 탕왕과 무왕의 사례하고 여기 있는 후예와 왕망의 사례는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뭐가 다를까요? 탕왕도 그
뭐 탕왕도 신하였다가 그 왕을 죽이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은나라의 시조야. 무왕은 하은주. 은나라의 신하였다가 주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신하였다가 왕이 된 거 똑같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조의 흥패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 왕망이나 후예는. 물론 이제 세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자, 요 해석은요.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은 떳떳한 예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 이제 왕의 성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씨 왕조. 그 왕의 성씨가 대대로 이제 부자 상속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이 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잖아. 이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을 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이제 그 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데, 어, 떳떳하지 못한 변고, 의무로 신하로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신하의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는 것. 이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아들은 또는 꼭 육아가 아니어도 왕조 시대에 왕조를 바꾸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 너무 누구나 다 왕조가 바뀐다? 그거 다 쿠데타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계속 근데 또 중국이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찬탈할 때는 다 이렇게 쿠데타니까 무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후대에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국 역사에 보면 굉장히 사유의 한 가닥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통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아들인데 천자인데 그런데 왕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그 왕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 독자란 말이에요. 혼자 하나란 말이야. 이런 정통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 성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이 뭐지 천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왕이 아들이 어디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나 봐. 아니, 하늘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바뀐 거야. 그래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천명을 받아서 왕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다. 이런 식의 이 논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조의 흥패가 떳떳한 이치다. 아니. 이게 이제 옛날에 송대 이전에 이제 그 왕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미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선양론이라 그래요. 평화로운 양, 정권 이양 이런 뜻인데 이 선양론은 이제 어떤 그 쿠데타의 이미지, 무력적인 왕위 찬탈 이런 걸 지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당나라까지도 이게 다 통했거든요. 그리고 송나라 임금도 이 선양론을 펼쳤어요. 그래갖고 송나라 임금도 이제 원래 무력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된 건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나는 천명을 받았다 이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데 정의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원래 안 좋게 보는데 그리고 선양론을 비판을 했어요. 그 선양이가 너무 이데올로기지 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본 거야. 신유가들이. 그런데도 왜 왕조의 흥패가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건 왕조가 바뀌는 거를 다른 시각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뭐였죠? 왕은 성인이 왕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성인이 돼야 왕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이 그 천명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자질이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에 부합해야 된다. 또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뭐죠? 어떤 부자 상속을 쭉 해왔는데 페류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 페류나가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니니까 왕이 바뀔 수 있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왕조의 흥패라고 말을 할 때 이 왕조의 흥패는 옛날에 그 송나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왕조의 흥패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신하가 왕이 된 것. 이런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하가 왕이 되는 것의 하나는 성인이 아닌데도 자기 권력력으로 왕이 되는 걸 뜻해요. 그죠? 대부분 이제 그 뭐 여기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하가 신하의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신하는 왕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신하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럼 신하는 뭐 영원히 뭐 왕의 뭐 그 명령만 받아야 돼? 맞아요. 대신에 그 신하가 어떤 신하예요? 왕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어서 협치를 실현하는 신하인 거예요. 신하의 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천은 이걸 비판한 이유가 왜 꼭 왕이 되어갖고 그 권력을 가져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미 나의 신하인 나는 협치를 벌일 수 있고 왕의 버금가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신하의 직분을 다하는 거다. 이미 협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의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왕과 협치를 벌이는 성인의 버금가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앞서 말했던 신하가 왕이 된 사람들은 어떤 그 신하의 협치의 가오를 다 버리고 자기 권력만을 탐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있는 거야. 신하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류표는, 자, 이것도 약간 문제는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볼게요. 이것도 설명이 이제 되게 해석이 좀 구구한데, 그냥 정리천의 해석을 보면, 용이 싸운다. 어디에서? 우는 이제 어조사 우자라 그래서 어디에서. 야, 들에서. 용이 들에서 싸우는데 기혈, 그 피가 현황, 검고 누렇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는 애들이 뭐죠? 이제 싸우는 애들이 검은 피를 가진 애들과 황색 피를 가진 애들, 즉 서로 다른 애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걸 정의천은 음과 양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용이 나온 거예요. 원래 용은 양의 것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용 같은 애가 나타났어. 곤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륙이니까 이제 음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것도 과한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 기운이 더 성대해지면 뭐가 돼? 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신하가 쿠데타 일으킬 마음을 갖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용 같은 애가 나타나가지고, 야는 이제 바깥이에요. 바깥에 나타난 거야. 바깥에 나타난 거니까 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속성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진짜 양하고 싸우는 거지. 또는 이제 뭐 음하고도 싸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싸워.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변성된 애가 싸운다 이런 뜻으로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강의 안에 보면 그런 말을 써놨는데 건괴 상고효에서는요. 양이 과해지면 항용유회였어요. 지나친 용은 항용 유회 후회함이 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경계하는 말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양이 과해져도 항용이지 지나친 용이지 뭔가 변성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근데 공계 상륙호에서는 이게 변성된다는 의미가 확 들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좀 나죠? 요거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특별히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의천 큰 해석은 안 했는데 도올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크게 해석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용육호는 뭐 똑같아요. 정의천은 이걸 음을 쓰는 법. 육을 쓰는 법. 그리고 육은 음의 대표. 그래서 음을 쓰는 법은 리영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정해야 된다. 영원히 곱게 한다.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되고 정을 올곧은 걸 늘 하도록 애써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음의 속성은 좀 유연하고, 근데 이게 유연한 거는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되게 변덕스러운 거잖아요. 변덕스러워서 이제 뭐를 그 끝까지 잘 못해. 이럴 수 있으니까 음의 속성이 크면 그럴 때는 음의 속성을 좀 자제를 해서 그 변덕을 좀 덜 부리는 것이 이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속성이 뭐 한 거다? 영정하지 못한 게 음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음이 많이 나올 때 음을 잘 쓰는 방법은 그걸 영정하게 하는 거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